의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미군 병사,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하는 한국군 장교 한 명. 바이탈 체크, 수액 라인 확보. 완벽한 영어로 쏟아지는 지시들. 미군 군의관들조차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 있던 한 미군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군 장교가 누구인지.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서점 청년이라고만 알았던 그 사람. 지난 몇 달간 조금씩 마음을 주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위님 판단이 맞습니다. 미군 중령의 말에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몇 달 전 그녀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에밀리는 이곳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었지만 표지판에 한글은 읽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빠른 말소리는 시끄럽게만 들렸습니다. 2년만 버티면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동기 사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여기 첫 배치지? 응, 너는?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근데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여기 진짜 조심해야 한대. 특히 한국 남자들.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응. 미군 여자들만 보면 달라붙는데. 지난 5년간 우리 기지에서만 17명이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전역했대. 17명? 에밀리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다 멀쩡하던 애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군대 때려치우고 한국에 눌러 앉았대. 그래서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같은 게 있어. 기지에 도착하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임인 제시카 상병이 신병들 앞에 섰습니다. 5년차답게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 신병들. 한국 생활 적응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째, 기지 밖 외출할 때는 항상 2 이상 함께 다닐 것. 둘째, 한국어 못해도 당황하지 말 것. 어차피 기지 주변은 영어 통해요. 셋째, 제시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조심할 것.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그거 다 미군 여자 노리는 거예요. 특히 영어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위험해. 몇몇 신병들이 웃었지만 제시카는 진지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조심해야 해요. 여기 분위기에 적응 안 되면 금방 외로워지거든요. 그때 친절하게 다가오는 한국 남자 하나 만나면 끝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전역 서류 쓰고 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것도 싫어했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2년을 견뎌야 할 곳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그저 복무 기간을 채우고 돌아갈 곳.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야경은 생각보다 밝았지만 에밀리의 눈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2년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저 조용히 복무하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밀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병으로서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기지 안에서의 생활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고 매점에는 미국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그냥 미국 기지잖아. 굳이 한국어 배울 필요도 없겠다. 점심시간 사라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도 동의했습니다.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면 한국에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선임들이 기지 밖 외출을 권했습니다. 너희들 맨날 기지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 주변에 쇼핑할 데도 있고 식당도 괜찮아. 근데 꼭 둘이서 다녀. 에밀리와 사라는 함께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택 시내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곳곳에 영어 간판도 보였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라서 그런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키 진짜 작다. 사라가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주인이 어눌한 영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사라가 에밀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사라가 말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네. 여기가 미국 동맹국 맞아?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잖아. 북한 때문에. 에밀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없으면 진작 북한한테 먹혔겠지.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의미 있긴 한데. 그래도 인연은 길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몇몇 한국 남자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사라가 에밀리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봤지? 저렇게 쳐다봐. 제시카 말이 맞네. 진짜 조심해야겠다. 에밀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자. 밖에 나갈 일 최소화하고.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첫날. 생각했던 것보다 낯설다. 사람들도 문화도 언어도. 이곳은 그저 내가 2년간 견뎌야 할 곳일 뿐이다.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기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한국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편견은 더 굳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에서 선임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희 들었어? 이번 주에 또 한 명 나갔대. 또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3년 차였는데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한대. 다음 달에 저녁 서류 넣는다더라.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다고 군대까지 때려치우는 걸까요? 제시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로움이지 뭐. 여기 있으면 미국 생각 엄청 나거든.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때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자 하나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군인으로서 책임감은 어디 가고. 에밀리의 말에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서 다행이다. 너 같은 애들이 많아야 하는데. 다음날 토요일 에밀리와 사라는 다시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쇼핑을 하려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옷가게를 들어서자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눌한 영어였지만 친절했습니다. 사라가 옷을 고르다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점원이 계산기를 꺼내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사라가 에밀리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계산기로 대화하는 나라라니.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걸까?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면서. 가게를 나와 길을 걷는데 한 한국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군이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사라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아, 저는 이 근처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요. 사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지만 사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사라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봤지? 저렇게 접근하는 거야. 영어 잘하는 척하면서. 사라의 말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 선임 말이 맞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자 복도에서 제시카를 마주쳤습니다. 외출 어땠어? 별로요. 한국 남자 하나가 말 걸려고 했는데 피해서 왔어요. 제시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에밀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는 항상 경계심 늦추면 안 돼. 일요일 오후 에밀리는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방에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진짜 왜 여기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한국 지켜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아.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별로 그런 느낌은 못 받았네. 맞지? 거리 다녀도 그냥 외국인 보듯이 쳐다보고, 영어도 제대로 안 통하고, 우리가 뭐 관광객도 아니고 이 나라 지키려고 온 건데. 사라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거든. 북한이랑 아직도 전쟁 중이래. 휴전만 한 거지. 우리 없으면 진작 북한한테 넘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야?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업무 중에 한국군 연락장교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군 중위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스미스 중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연합훈련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아, 네. 자료 준비해뒀습니다. 대화를 지켜보던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군들도 군대는 군대구나. 그래도 미국만큼 강할까? 장비도 미국 거 쓰던데. 중위가 나간 후 스미스 중사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중위 미국 사관학교 나왔대. 영어 되게 잘하지? 네, 놀랐어요. 한국군 장교들 중에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꽤 많아. 그래도 실전 경험은 우리가 훨씬 많지. 스미스 중사의 말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이니까요. 저녁 시간 식당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 밖 평택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들을 지켜주는 미군에 대해 생각이나 할까? 에밀리 뭐 생각해? 사라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 나도 그래. 요즘 시간 진짜 안 가더라. 아직 1년 7개월 남았는데.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1년 7개월. 그날 밤 에밀리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적응은 했지만 여전히 낯설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 걸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 가끔 회의감이 든다. 하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뿐이다. 1년 7개월만 더 버티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저 시간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한국은 그녀의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2년의 시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2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에밀리는 혼자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라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고 혼자 있기 답답했던 에밀리는 짧은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만 다녀올게. 기지 주변만 돌고. 사라에게 말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을 나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이 나왔고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보네.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는데 문득 영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서점. 에밀리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말마다 서점에 가곤 했습니다. 영어책이 있으려나.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서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잠시만요. 완벽한 미국식 발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책장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그의 영어는 정말 유창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에밀리가 약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영어책 있나요? 물론이죠. 이쪽입니다. 남자가 서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어 소설 코너였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많았습니다. 클래식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미국 분이시죠? 기지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에밀리가 책장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미군 분들. 영어책 찾으러.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는 다시 책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에밀리는 책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그리고 최근 나온 소설들까지. 제법 구색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책 추천해요. 남자가 다가와 한 권을 가리켰습니다. 동물농장이요? 이미 읽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같은 작가의 1984. 읽어보셨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좋은 책이에요. 특히 지금 시대에 읽으면 생각할 거리가 많죠. 남자가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가 책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냥 영어 공부를 좀 했죠. 대학에서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남자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에밀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거나 유학 준비를 했던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책값을 계산하는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처음이세요? 네, 2달 전에 왔어요. 적응은 잘 되세요? 에밀리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낯설긴 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자주 여나요? 에밀리가 서점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곳이에요. 저는 가끔 도와드리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시간 되실 때 언제든 오세요. 영어책 더 필요하시면. 에밀리가 책을 들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보니 남자가 다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저 서점을 돕는 아들.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유학준비생인가? 아니면 영어 선생님? 에밀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자 사라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하다가 서점 발견했어. 영어책 샀어. 서점? 여기 영어책 파는 데가 있어? 응. 작은 곳인데 생각보다 책이 많더라. 사라가 1984 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이 영어 했어? 응. 되게 잘하더라. 미국 사람인 줄. 조심해.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니까.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냥 책 산 거야. 서점 주인 아들이래. 그날 밤 에밀리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4는 흥미로웠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서점 주인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했지. 책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서점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현지인일 뿐이야. 에밀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한국 생활을, 아니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주 내내 에밀리는 1984를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책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전체주의 감시 자유에 대한 이야기. 에밀리는 빠져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른 책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주말에 다시 가볼까?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서점에. 그곳에는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추천해줄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것이 단지 책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에밀리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서점 문을 열자 역시 그가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책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뭘 찾으세요? 추천해 주실래요? 저번처럼. 장르 선호가 있으세요?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위로가 되는 책이요. 요즘 좀 외로워서.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에밀리는 자신이 너무 솔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 생활이 그렇죠. 특히 군 생활이면 더. 그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때요? 앵무새 죽이기. 읽어보셨어요? 제목은 들어봤어요. 따뜻한 이야기예요. 정의와 용기에 대한. 힘든 시기에 읽으면 좋은 책이죠. 에밀리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기 구석에 의자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여기서 읽어도 돼요? 물론이죠. 커피도 드릴까? 커피요? 간단한 거지만. 아버지가 손님들한테 가끔 드려요. 잠시 후 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에밀리는 서점 구석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끼지 않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에밀리가 책을 덮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살게요.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에밀리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매번 올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준혁이에요. 최준혁. 저는 에밀리예요. 에밀리. 예쁜 이름이네요. 책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아마도요. 책 다 읽으면. 그럼 또 뵙겠네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서자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혼자. 응.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 위험해. 평택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고. 에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서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에밀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혁과의 대화가 좋았습니다. 그는 책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과학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 서점에서 자랐으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네. 태어나서 쭉. 평택에서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서점을 시작하신 게 50년 전이에요. 저는 이 서점 2층에서 태어났죠. 에밀리가 놀라워했습니다. 5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손님이 많지 않아요. 인터넷 서점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하시죠. 이게 아버지 인생이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준혁 씨는 뭐 하세요? 직업이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에밀리도 놀랐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해서요. 대화가 어색해질 뻔했지만 준혁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어디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요. 좋은 곳이죠. 날씨도 좋고. 가끔 그리워요. 바다도 보고 싶고.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도 바다 많아요. 서해, 남해, 동해. 기회 되면 가보세요. 혼자요? 친구랑 가시면 되죠. 에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라 정도? 하지만 사라와 여행을 갈 만큼 가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에밀리는 제시카 선임을 마주쳤습니다. 에밀리, 요즘 주말마다 어디가? 산책이요. 혼자? 네.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 혼자 다니면 위험해. 특히 한국 남자들 조심하고. 알아요. 진짜야. 나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외로워져. 그때가 제일 위험해.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그저 책을 사러 가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에밀리는 망설였습니다. 비 오는데 굳이 나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점에 도착하자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비 오는데 오셨어요? 책이 다 떨어져서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날 에밀리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편했으니까요. 준혁과의 대화가 좋았으니까요. 에밀리, 한국 생활은 좀 나아졌어요? 여전히 낯설긴 해요. 근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준혁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에밀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시카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사라의 걱정도.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현지 친구. 그것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매주 토요일 서점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에밀리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점에 들어서자 준혁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책장 한쪽에 사진집들이 새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에밀리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모아두셨던 사진집들이에요. 정리하다가 내놓으셨어요. 사진집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들. 전쟁 사진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 전쟁 사진집이에요. 에밀리가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전쟁의 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 가는 사람들, 부상당한 군인들. 이게 전부 한국 전쟁이에요? 네. 1950년부터 53년까지. 준혁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사진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북한을 막았다고.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준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준혁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싸웠어요. 미국이 한국을 구해준 게 아니라 함께 싸워준 거죠. 서로 목숨을 구해줬어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그런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싸웠어요. 엄청나게. 70만 명이 넘는 한국군이 전쟁에 참여했고 10만 명 이상이 전사했어요. 민간인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고요. 숫자들이 에밀리의 머릿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명이요? 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50명 중 1명은 죽었다는 거죠.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전쟁 직후. 사진 속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서울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이고요. 준혁이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현대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5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에밀리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미국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나라. 후진국.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했는지. 대부분 모르죠.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으니까.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준혁이 서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예요.
전쟁 때 찍은 사진이죠. 에밀리가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봤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군 군복, 한 명은 미군 군복.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네. 의무병으로. 그럼 옆에 분은? 미군 의무병이에요. 톰이라는 이름이었대요. 아버지 절친이었죠. 에밀리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세요? 준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편지를 주고받으셨죠. 50년 넘게. 50년이요? 네.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크리스마스마다 카드를 보내고 가끔 사진도 보내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아저씨한테 편지 받아봤어요. 에밀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우정. 전쟁으로 맺어진 인연. 준혁 씨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2층에서 쉬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은 서점에 잘 안 내려오세요. 에밀리는 다시 사진들을 봤습니다. 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싸운 한국군과 미군. 서로를 구해준 사람들. 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뭐려? 한국에 대해서요. 저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지켜주는 거죠. 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아니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흔들렸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무겁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알게 돼서 좋아요. 진짜로요. 에밀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지. 그날 에밀리는 그 한국전쟁 사진집을 샀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 내내 사진집을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사진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을,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미안해. 에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날 밤 에밀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말들이. 함께 싸워준 거죠. 서로 목숨을 구해줬어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 후로 에밀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기지 밖을 나갈 때마다 한국을,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거리를 걷는 노인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전쟁을 겪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넉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에밀리는 평소처럼 서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준혁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이 든 노인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보이는 분. 준혁의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미군 아가씨.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어눌한 영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주 와요. 근데 준혁 씨는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바빠요, 요즘. 아. 에밀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책 보세요. 천천히. 노인이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처럼 영어책 코너로 갔지만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에밀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점 구석, 준혁이 항상 앉아있던 작은 책상. 그 위에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전부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된 최신 책들. 군진의학 개론, 전시 응급의료, 외상치료 가이드. 왜 이런 책들이? 에밀리는 의아했습니다. 서점에서 파는 책치고는 너무 전문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책들 사이에 노트가 끼어 있었습니다. 슬쩍 보니 한글로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 보이는 영어 단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의학 공부를 하나? 하지만 그는 서점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책상을 더 살피는데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책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의학책이 많아서 궁금해서요. 노인이 잠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준혁이 의사예요. 의사요? 에밀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빠요, 많이. 그럼 서점은? 쉬는 날에만 와요. 아버지 도와주려고.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의사였다니. 그것도 꽤 바쁜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의사예요?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면 안 돼요.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노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책을 한 권 고르고 계산을 했습니다. 노인이 책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준혁이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혁이 의사였다니. 그것도 군진의학 책을 보는 의사. 군의관인가? 하지만 한국군 군의관이라면 왜 서점에서 일할 시간이 있을까? 주말마다. 다음 주 토요일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준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자 준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에밀리. 왔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지만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 보이는데. 아, 네. 요즘 좀 바빴어요. 에밀리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번 주에 아버님을 뵀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이. 준혁 씨가 의사라고 하시던데요.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구나. 네. 왜 말 안 하셨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면 대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무슨 의사예요? 병원에서 일하세요?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시간 있어요. 듣고 싶어요. 준혁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에밀리,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일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특별하다니요? 일단 군과 관련된 일이에요. 에밀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이요? 그럼 군의관이에요? 준혁이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좀 응대하고 올게요. 준혁이 손님에게 갔습니다. 에밀리는 답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걸까? 손님이 나가고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에밀리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말해주세요. 언제든지. 고마워요, 에밀리.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에밀리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푹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네. 에밀리도 조심히 들어가요. 서점을 나오는데 에밀리는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기지로 돌아가는 내내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군과 관련된 일, 의사, 군진이야. 그리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직업.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준혁에 대해, 그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궁금해하는지에 대해. 나 준혁 씨를 좋아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시카의 경고가, 사라의 걱정이, 부대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그의 이야기를, 그의 모든 것을.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준혁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그날이. 그 주 화요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에밀리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의무실로 집결. 스미스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행정병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의무실 가서 서류 작업 지원해. 예. 에밀리는 뛰어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들것에 실린 병사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군 군의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연합의료지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복도 구석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환자 상태 어때?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서점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대위. 그리고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 출혈 부위 확인. 준혁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군 의무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미군 군의관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준혁이 즉시 판단했습니다. 기도 확보 필요해요. 삭관 준비.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에밀리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저게 준혁이라니. 저 사람이 평소에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사람이라니.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마침내 한국군 의무병이 보고했습니다. 미군 중령이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 대위님 판단이 맞았습니다. 훌륭했어요. 함께 한 거죠. 준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단순한 군의관이 아니라는 것을, 미군 중령도 인정하는 실력자라는 것을. 환자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복도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그녀를 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한국군 장교에게 뭔가 말하고 에밀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한국군이었어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군의관 대위예요. 그럼 서점은 휴가 때 주말에 아버지 도와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대에 있어요.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쳤고 나중에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평범하게요? 당신은 대위잖아요. 그것도.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군 군의관들이 준혁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미연합 의료훈련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 부대 의무실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군 측 담당자로. 에밀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준혁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왜 말 안 했어요? 에밀리 미안해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눈빛 기억해요. 경계하는 눈빛. 한국 남자를 경계하는. 준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처음에 에밀리는 준혁을 그저 조심해야 할 한국 남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군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속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늦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요? 이번 주말에요. 서점에서. 에밀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이야기, 동맹에 대한 이야기.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으니까. 에밀리 화났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충격이에요. 이해해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에밀리의 말에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미군 중령도 당신을 인정하던데요. 함께 일한 지 오래됐어요. 서로 신뢰하는 거죠. 에밀리는 준혁을 다시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멋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익숙한 부드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서점에 올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을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많아요. 말해드릴게요. 전부. 그는 다시 한국군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혁이 한국군 대위였다니. 그것도 한미연합 의료훈련 총책임자. 자신이 얼마나 한국군을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혁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자신은 미군이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남자 접근 금지. 어떡하지? 에밀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락될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준혁이 들려줄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그 주 토요일 에밀리는 서점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리고 그 후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점 문을 열자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밀리는 알았습니다. 저 평범한 옷 아래 어떤 사람이 있는지. 왔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층으로 올라갈래요?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버님이요? 네. 이야기해드렸어요. 당신에 대해서.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가 에밀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준혁이 통역을 도왔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이 벽에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서점에서 봤던 그 사진. 한국군과 미군이 어깨동무한 사진. 저 사람. 톰. 내 친구예요. 노인이 어눌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한테 들었어요. 전쟁 때 만나셨다고. 네. 1952년. 나. 23살. 톰. 25살. 노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군 의무병이었어요. 최전방 야전 병원에서 일하셨죠. 톰 윌슨 상사는 미군 의무병이었고요. 둘이 함께 배치됐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안 통했대요. 아버지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톰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죠. 하지만 부상병을 치료하면서 통했대요.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서로 배웠대요. 톰이 아버지한테 영어를 가르쳐줬고 아버지가 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줬대요. 노인이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야전병원 사진이었습니다. 천막 아래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모습. 어느 날 큰일 있었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 통역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병원이 포위됐어요. 미군 부상자 12명, 한국군 부상자 8명.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헬기는 한 대뿐이었어요. 에밀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톰이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한국군만 먼저 태워서 보내라고. 자기는 미군 부상자들과 남겠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계속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부했어요. 함께 가거나 함께 남는다고. 톰이 화를 냈대요. 너는 가족이 있잖아, 나는 독신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도 버텼어요. 그래서요? 에밀리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둘이 작전을 짰어요. 헬기로 부상자 절반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둘이 지키기로. 그리고 증원이 올 때까지 버티기로. 노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새 싸웠어요.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부상자 10명 지키면서. 톰. 어깨에 총 맞았어요. 나. 다리에 총 맞았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네. 아침에 증원 왔어요. 20명. 전부 살았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밀리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톰 내 형제 됐어요. 피로 맺은 형제. 준혁이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톰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편지를 보냈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답장했고요. 에밀리가 편지들을 봤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의 기록. 영어로 쓴 편지, 한국어로 쓴 답장. 톰. 결혼했어요. 아이 셋 낳았어요. 손주도 있어요. 사진 보냈어요. 노인이 가족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톰의 가족.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결혼했어요. 아이 낳았어요. 준혁이. 노인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의사 되라고. 톰처럼. 사람 살리라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톰 아저씨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군의관이 되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톰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어요. 준혁이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읽어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최형제에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지만 후회는 없네.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날들, 그리고 그 후 50년간의 우정.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네. 준혁에게 부탁하네. 우리가 함께 지킨 한미 우정 계속 이어가 달라고. 우리는 형제였네. 우리 아이들도 형제이길. 영원히 당신의 친구 톰.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연합 의료훈련 책임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했지만 톰 아저씨의 유언이기도 했죠.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일하는 것.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게 제 일이에요. 에밀리는 준혁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가 미군을 돕는지. 왜 그가 그렇게 헌신적인지. 에밀리. 준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 눈에서 봤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시선. 한국 사람을 얕잡아 보는 태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해도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에밀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걸 봤어요.
조금씩 한국전쟁 사진집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기뻤어요. 당신이 진짜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준혁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에밀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부대 규정도 있고 동료들 시선도 있고. 그래서 강요하지 않을게요. 준혁 씨, 시간을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다릴게요. 에밀리는 울먹였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 서점에서의 만남, 조금씩 변해가던 자신, 그리고 지금 저도 준혁 씨를 좋아해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규정도 있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노인이 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통과자기도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당신들도 그럴 거라고. 에밀리가 노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와줘서. 어눌한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에밀리는 한국어 공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사는 동안. 그리고 토요일 에밀리는 다시 서점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네,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규정도 있고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우정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서점 창문 너머로 평택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